4월 발표된 CPI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이 상태로 가면 올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정말로 문제가 심각한 건지 소비자 물가 지표, 상승률 지표, 또 세부적인 어떤 게 올랐고 어떤 게 떨어졌는지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전부 보여드릴게요. 뉴스나 경제방송에서는 뭐 지들이 평가한 내용을 보도해주죠. 또는 뭐 월가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즉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이 직접 지표를 보고 많이 올랐구나, 떨어졌구나, 어떻게 될 거구나 판단을 내리실 수 있게 제가 전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쉽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한번 길러보세요. 자, 그림이 뭐냐면은 4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의 원본 지표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4월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았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네, 혼조세를 보이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월가 전문가들의 컨센서스죠. 걔네들이 예상한 그 중앙값, 이거보다 발표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서프라이즈, 더 적게 나왔다 그러면 쇼크, 뭐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단 하루짜리 이런 뉴스예요.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발표된 경제지표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발표된 당일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잠시 오르고 떨어지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크게 움직이고 전체적인 큰 방향은, 이게 큰 흐름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월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원본 차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원본 지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2024년 4월이 맨 오른쪽이고요. 그리고 이게 과거 70년간의 자료인데, 지표의 기울기가 유독 가팔라지는 그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1970년부터 80년대, 제가 박스를 쳐놨어요. 이게 완만하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쫙 심각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최근까지도 좀 심각하게 올라가는데, 이 정도만큼은 아니죠. 우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식당들 있죠. 이게 뭐 7,000원 하던 게 갑자기 한 10,000원으로 올라버렸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한 뭐 2년, 3년 만에 올라야 될 것들이 단 몇 개월 만에 오른 거예요. 결국에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었냐, 과거에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소비자 물가의 기울기가 급해지면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 더 올라가든 아니면 유지되든 하다가 경기 침체가 터지고 나서야 물가가 잡히는, 이런 결말을 맞았다는 이런 슬픈 전설들이 계속 전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자, 첫 번째 박스는 1973년부터 1979년, 요때 이제 두 번의 석유 파동이 터집니다. 국제유가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 올랐던 시기예요. 근데 유가라는 게 직접 간접적으로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주죠. 뭐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낼 때, 기계를 돌릴 때, 운송할 때부터 시작해서 뭐 자동차로 우리들이 이동을 또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화학 제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가를 치솟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국제 유가입니다. 석유 파동이 터져서 석유를 구하기 힘드니까 석유 가격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더니 엄청난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왔던 거예요. 자, 그렇게 물가가 쫙 올랐다 그러면 미 연준 있죠. 여기가 이제 1970년부터 1980년인데 물가가 오르면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물가를 잡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20%까지 기준금리가 쫙 올라가면서 그렇게 물가를 잡아버리죠. 그리고 또 이게 세로선의 회색선이 경기 침체인데, 거의 한 14년 동안 경기 침체만 한 4번이 옵니다. 1970년대부터 1980, 한 5년 요 사이. 어쨌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진다 그러면 경기 침체도 잘 오고 주식시장의 폭락도 아주 빈번하게 올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잡혔냐, 여기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아주 장기간 터지고 나서야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되고, 자, 그럼 지금 2024년 4월
지금 상황은 어떠냐? 4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게 1982년부터 1984년 요 사이를 물가를 100으로 놓고 절대적으로 몇 퍼센트가 올랐냐 이걸 측정한 물가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는 260이에요. 요게 260이었고 지금이 312니까 미국의 전체 이런 뭐 제품, 서비스 등 물가가 코로나 전보다 지금까지 20% 정도 가격이 확 다 점프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 연준이죠. 미 연방준비제도 이 이사회가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는데 장기 평균으로 연 2% 목표로 물가를 이렇게 올라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평균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20% 올라가려면 매년 2%씩 이렇게 평균으로 올라가서 20%가 오르려면 한 9.3년 정도 이렇게 지나야지만 물가가 한 20%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코로나 이후에 딱 4년 만에 20%가 올랐습니다. 9.3년에 올라야 될 걸 4년 만에 오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좀 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코로나 전에는 식당에서 뭐 한 7,000원 하던 밥값이 지금 가보시면 얼마 정도입니까? 10,0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비싸졌네 인식은 하지만 뭐 그냥 물가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해서 사 먹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전에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하던 자동차 가격이 지금 뭐 1억에서 1억 2천 넘어가나요? 아니면은 코로나 전에 뭐 한 500만 원 하던 TV가 지금 뭐 1,000만 원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쫙쫙 올라갔나요? 똑같이 밥값처럼?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가격이 비싼 품목은 저항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만약에 10년에 걸쳐서 설설설설설 계속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버리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 자체가 싼 뭐 외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소비를 할 수 있지만 이게 내구재라든가 이게 가격이 비싼 자동차, 가전, 뭐 가구 이런 것들은 똑같이 가격을 올려도 안 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는 줄어들고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가격이 좀 낮은 것들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한 것들에 대한 소비만 늘어난다.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뉴스에서 계속 말하는 것처럼 뭐 3.5% 올랐네.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보다 뭐 높았네 떨어졌네. 이런 것만 봐서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긴 소비자 물가지수 원본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지금 2024년 4월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봐야지만 경제 흐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9.3년이니까 10년 가까이 돼야지 오를 수 있었던 이런 물가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4년 만에 이렇게 20% 이상 쫙 올랐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 그래서 뭔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임금 물가 악순환이라는 건데 아주 쉽게 물가가 쫙 올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는 밥 또는 뭐 제품, 서비스 가격이 20% 올랐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월급 올려달라고 지금 투쟁해야죠. 20%나 1년에 올랐으니까 우리 못 사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기업에서 임금을 20% 올리잖아요. 그럼 줄줄이 다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임금이 한 20% 올라갔다. 그러면은 서비스업이든 제품 가격이든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가격을 전가시킵니다. 제품 가격을 20% 올려버려요. 특히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 80%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을 20% 올려주면 그 서비스 가격도 20% 올려야 돼요. 자, 그렇게 오래 오르면 또 못 살겠다. 또 올해 말에 임금 20% 올려달라.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쓰는 것들이 20%또 올라버렸으니까. 그렇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임금 물가 악순환 현상인데 지금 이게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코로나 전에는 28이었는데 지금은 34달러 시간당 이렇게 올랐어요. 21%가 오른 겁니다. 아니 물가는 20% 올랐는데 똑같은 기간에 왜 임금은 21%가 올랐냐? 일자리가 많은데 노동자가 부족할수록 임금 협상이 잘 되니까 임금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자리가 이게 검은색 선,
그리고 파란색이 노동자인데 지금 미국의 일자리가 훨씬 더 노동자보다 많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격 협상이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이 21%나 오르고 물가는 20% 올랐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임금이 오르면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 정가를 시켜야 되겠죠. 기업들이건 뭐 상점이건 임금을 더 줘야 되니까 이거 제품 가격을 올려서 가격 정가를 시키면 또 내년에도 또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가 안 잡히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힘드니까 과연 대체 전년 대비해서 물가가 몇 % 올랐냐, 이게 우리가 흔히 물가라고 얘기하는 전년 대비 상승률을 보면 이번 4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5%입니다. 벌써 2달째 바닥 찍고 뭔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임금 가격의 악순환이 이제 발생하면서부터 임금이 안 잡히면 이거 물가는 이제 못 잡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세부 지표를 보면 다 나타납니다. 자, 여기 이 푸드 가격, 식품 가격을 보면 푸드 앳 홈, 집에서 먹는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뭐 한 1.2% 정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푸드 어웨이 프롬 홈, 그러니까 외식 물가가 지금 한 4.3% 정도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높아요. 이게 외식 물가가 높은 이유는 인건비가 높으니까 이걸 가격에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그 메뉴의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비싸게 먹고 있기 때문에 외식 물가, 푸드 어웨이 프롬 홈, 이게 이렇게 높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는 세부 원인이고, 자, 다음에 에너지 가격.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너지의 실제적인 커뮤니티스의 가격은 뭐 유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른 게 아니라 이 에너지를 서비스해주는 서비스 물가가 결합된 게 이게 에너지 가격인데, 인건비가 오르니까 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훨씬 더 높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덩달아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자,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비 상승률도 여전히 안 떨어지는 거, 이게 비중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5% 정도 소비자 물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 안 떨어지면 역시나 물가 잘 안 떨어지는 건데, 이것도 높은데 지금 뭐 운송 서비스 상승률부터 메디케어 서비스 쪽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의 상승률이 뭐 거의 한 11%씩이나 전년 대비 이렇게 높습니다. 평균 임금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계속 임금이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게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물가가 안 잡히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물 건너갔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임금, 가격,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도권에서 뭐 정치적으로 이제 임금 올리지 마 이렇게는 할 수는 없고,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금리가 바로 수요를 조절하는 정책이에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지금 일단 수요가 감소돼야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뭐 대출 껴서 투자하고 뭐 사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카드로 뭐 사 먹던 사람들이 이자가 높으니까 이제는 뭐 못 사 먹고, 이렇게 해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전략이 바로 금리를 올리는 건데, 수요가 감소되면 천천히 결국에는 고용도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 이제 약화되면 임금 상승률이 천천히 또 떨어지겠죠. 이렇게 고용을 천천히 약화시키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될 때까지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지만 지금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가 지금 최근까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이런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빨리 떨어지겠지, 이제 금방 2% 도달하겠지 해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빠르게 될 거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뭐 차트 좀 볼 줄 아는 분이나 모양만 그냥 딱 봐도 이제 바닥 다지고 이제 상승하는 이런 흐름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국제 유가가 있고,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 물가가 거의 한 7%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국제 유가의 한 달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소비자 물가 중에 에너지 물가가 국제 유가를 따라가요. 근데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럼 소비자 물가가 한 달 후행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반드시 이게 촥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중에서 에너지 물가도 올라가고, 나머지 물가도 임금 상승 때문에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면서 끌어올려지면
다음 달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이런 상황입니다. 자, 미 연준의 입장은 어떠냐? 그동안은 이렇게 임금, 가격의 악순환,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여기에 대해서 크게 위협을 느끼진 않았다가 이제는 확실히 발표되는 이 물가 지표에서 이런 악순환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국제 유가의 상승까지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제정신이라면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이게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물가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 사실 기준금리 인상까지도 고려를 해야 돼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임금 가격 악순환 요인이 사라지려면 뭐가 돼야 되냐? 임금 상승률이 충분하게 뚝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지금 고용이 너무 강한데 고용 지표가 둔화돼야 돼요.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제 유가도 올라가면 큰일 나죠. 국제 유가도 다시 또 완만하게 하락하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이 추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완성이 돼야 정상적인 미 연준이라면 아마 그래야지 금리 인하를 그때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오른 주식시장은 혼조세가 나타나고 하락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자, 추가로 현재 9%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던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동결됐어요. 인상을 안 하고. 자,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때가 2006년 하반기예요. 2006년에 5%대를 넘던 이 소비자 물가가 2006년에는 1%대로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여기 빨간색인데 이게 인상이 안 되고 이제 동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금 가격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다시 바닥을 찍고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반등해서 4%를 넘어가요. 물가는 더 오르지만 미국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계속되면서 금리를 인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계속 심해졌고 어쩔 수 없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냐?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가 되니까 이 주식시장은 오르겠구나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가 일시적으로 2007년 말에 나왔지만 결국은 금리가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어디에선가 문제가 터지죠. 주택저당증권, MBS 파산 문제가 터지면서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금융상품을 만들었던 CDO라는 이런 상품이 다 파산됐고 결국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면서 금융위기가 왔죠.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될 경우에는 어쨌든 디폴트라는 사건은 발생을 하고 지금도 어느 부분에선가 이렇게 문제는 조금씩 터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준금리를 지금 상황에서 인상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금리를 잘못해서 인상하면 뭐 선거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경기가 크게 둔화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동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다 보면 이 2007년 요때처럼 다시 임금 가격의 악순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국제유가가 그때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등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제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2007년의 상황을 반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침체가 와서 해결이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2024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괜히 그냥 겁을 들이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이런 거시적인 경제 현상의 변화는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별반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중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상승론자나 하락론자냐 이걸 떠나서 저는 경제 지표를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시고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뭐 각자 선택을 하실 수 있게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해요. 2007년에 저도 주식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지만 어느 애널리스트도 전문가들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식은 한참 부족했던 그 과거, 지금부터 한참 전이니까 그렇게 금융지식은 지금보다는 부족했지만 운 좋게 뭐 그 당시에는 수익도 잘 내고 있었고 또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객관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다 그러면 수익금을 챙기고 몇 년이고 다시 또 경제가 이렇게 회복하고 성장할 때까지 쉴 수 있었던 이제 개인 투자자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누군가만 객관적으로만 얘기해줘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7년에는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굉장히 욕을 먹는 게 이런 뭐 전문가며 애널리스트들의 생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2007년에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는 이미 다 아는 악재다. 미 연준과 정부까지 나서서 그 부분에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고, 하지만 중국은 미국과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중국과 연관이 크니까 계속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며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2007년에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뭐 미국 주식 사지 말고 브릭스 사라. 미래 에셋 당시에 브릭스 펀드가 진짜 대유행을 했던 게 2007년입니다. 그리고 2008년 전망에 대해서도 국내 14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에서 전부 다 상승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 12개 증권사가 상승한다 그러고 2개 증권사만 상승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던 때가 2007년입니다. 2008년에 엄청난 상승장이 올 거라고 대부분의 증권사 뭐 애널리스트 뭐 증권방송 전문가며 다 그런 얘기 했는데 결과는 이제 폭락이 왔죠. 누군가는 뭐 욕 먹을 각오를 하든 안 하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는 있어요. 왜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못 맞춥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맞춰요. 근데 항상 맞췄네 못 맞췄네 제가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하면 꼭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저는 상관없는 게 어차피 댓글이 닫혀져 있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뭐 싸울 필요도 없고 토론을 하거나 논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소신 있게 경제 지표에 근거해서 정말 객관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위험하면 위험하다, 지금이 괜찮은 상황이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뭐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뭐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메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뭐 3월, 4월, 뭐 5월 요때 이제 뭐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뭐 일률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이게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될 땐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